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채점 다 하셨어요? 아, 예, 그래. 추석들은 잘 쓰시고요? 네. 예. 고향에 다녀오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한 분도 안 가셨네. 두 분, 네, 세 분. 네, 그래. 고향은 어디예요? 충주? 그래요. 충주가 원래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충주가 참 좋은 데인데. 오늘 문제도 어려웠죠? 네, 그래요. 맨날 어려워요. 오늘 이제 며칠 좀 쉬시다가 문제 푸니까 더 어렵지 않아요? 예,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본 시험장에 가시면,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200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소공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 건데, 의무에 해당이 되면 O라고 좀 답변해 주시고, 이건 의무 아니야. 그러면 X라고 좀 답변해 주세요. 기억번. 연수, 교육, 이수 의무. O. 니은 인장 등록과 사용의 의무. O. 디귿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할 의무. O. 니을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의 의무. X. 보존의 의무는 개공한테만 있습니다. 미음 품위 유지 의무. O. 품위 소공도 있어야 되겠죠. 품위는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요? 예, 개공하고 소공이 있으면 되겠죠. 비읍 중개 보수 요율표의 게시 의무. X. 게시물의 게시 의무도 개공한테만 있는 그런 의무입니다. 시옷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 작성 금지 의무. O.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개공, 소공 모두에게 있는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시옷번은 양갈래 한번 좀 펼쳐주시고요. 개공이 그걸 만약에 거짓 기재하게 되면 제재가 뭐죠? 상취고 만약에 소공이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게 되면 자격 정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것 전부 몇 개예요? 5개네요. 자,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험을 못 보는 거는 일단 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있죠?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정행위하고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3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예. 2번 미성년자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도 시험 볼 수 있죠. 혼인을 한 경우에는 개공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도 일단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시험 보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혼인을 하면 개공도 될 수 있다. 혼인을 한다고 해서 개공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개공은 언제 돼야 돼요? 성년이 돼야 되겠죠.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이 된 상태. 3번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1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 거기다 별표도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다. 아주 잘 걸리는 함정인데, 일단 무효로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고, 근데 언제부터? 무효 처분일. 무효를 언젠가는 처분할 거 아니에요. 너 무효 이렇게.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는 거죠. 함정 여러 군데 걸렸습니다. 조심하실 거고요. 3.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가 맞죠.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거 맞네요. 그죠? 5번 맞고요.
자, 3번 문제는 아직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그런 항목인데, 우리 중개사법상의 금지 행위가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무슨 행위가 있겠어요? 금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짧게 보면 3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1. 개공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행위. 거기 요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줄게요. 예, 그 다음에 2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까지 주어에다가 채색을 해주시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잡겠습니다. 신고 의무자 아니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예,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이제 누구를 보통 얘기하는 거냐면요. 보통 신고 의무자는 원칙 누구 예외 누구죠? 원칙 거래 당사자 예외 개공이잖아요. 예, 근데 당사자도 아니고 개공도 아닌 자가 누가 신고를 하게 되냐면 법무사가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을 텐데 과거에 법무사가 거짓 신고하는 걸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누구라도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걸 다 무슨 행위로 보겠다? 금지 행위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번 항목은 옆으로 화살표도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 하면 제재는 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왜냐면 거짓 신고니까. 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거의 도입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아닌 자더라도, 아닌 자이라 하더라도, 거짓 신고를 쓸데없이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3. 개공에게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자. 예, 거기 요구에다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4.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조장 방조. 거기도 채색하죠. 조장 방조.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조장, 방조는 전부 제재가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그렇죠? 인자 말고 아닌 자가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에서 4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금지 행위가 돼요. 자, 5번.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 5번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5번이 뭐 잘했다는 얘기냐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 4조의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5번도 처벌은 받죠. 네? 얼마 처벌 받아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게 되면 똑같아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런데 2번과 5번의 차이는 뭐예요? 금지 행위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번은 금지 행위이고 5번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4번이요. 공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기존 개공의 승낙서, 물론 업무정지 중에 아니어야 하겠죠. 첨부하여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은 얼핏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함정이 하나 걸렸습니다. 뭐가 함정인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말은 없죠. 예, 잘 아시다시피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의 방법으로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공동사무소는 개설 등록이나 그렇죠? 네. 이전 신고 요 방법으로만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요렇게만 만들어내고 요걸로 설치하고 일대 설치할 때 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진 않잖아요. 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냐면 개설 등록을 관에다 하는 거고요.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해요? 관에다 하니까 설치 신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 2번. 공동사무소에 소속한 개공은 공동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다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사무소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무소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뭐에 걸릴 수 있어요? 이중사무소에 걸릴 수 있죠. 3.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계공은 공동사무소의 대표자만 인장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공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뭐만 같이 쓰는 개념이에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니까 뭐든 어떻게 각자 한다. 뭐든 각자 한다. 4번. 공동사무소 이전 시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계공을 대표하는 계공이 일괄하여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전 신고도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각자 해야 되죠. 각자. 5번.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은 종별이 서로 달라도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사무소는 뭐하고 상관없이 설치 가능해요. 종별하고 상관없이 같은 종별에도 되고 다른 종별에도 되고 종별 3개 섞어도 되겠죠. 예컨대 뭐 법인,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 계공 이렇게 종별 3개 섞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만 같이 쓸 거니까요. 사무실만이요. 5번 문제 한번 보죠. 5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판례에 관한 문제인데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고요. 틀린 거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있었네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도 받았네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그 저당권에서부터 알선까지 밑줄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에서부터 알선까지 이 밑줄 하신 부분을 두 글자로 바꾸면,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까지를 두 글자로 바꾸면 중개가 되겠죠. 우리 이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중개죠. 그러면 중개를 뭘로 했네요? 업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거 딱 떨어지는 뭐네요?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알선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들어가죠. 아주 잘 나오는 판례고. 2. 반복 계속성 없이 우연히, 우연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연히 또는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업은 아닌 거죠. 업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도 좀 잘 나오고. 3.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 중개 대상물 맞아요?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해 보이는 말은 뭐와 독립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뭐라는 얘기네? 부동산에 들어간다 이거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럼 임목도 부동산이겠네요? 그럼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4.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될 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밑에 여백에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의뢰를 양쪽에 받아서 중개하는 걸 우리 무슨 중개라 그래요? 쌍방 중개.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것을 일방 중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쌍방 중개와 일방 중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쌍방 중개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고요. 일방 중개는 일방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양쪽의 의뢰를 받아서 하다 보면 개공 혼자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중개라고 볼 수 있냐면 단독 중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가 같은 말이에요. 쌍방 중개와 단독 중개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일방 중개는 한쪽의 의뢰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뢰를 받은 개공과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무슨 중개라 그래? 공동 중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 같은 말? 일방 중개와 공동 중개가 같은 말이고, 시험에는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일방 중개도 한쪽만 의뢰 있어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이 그래서 틀렸네요. 5번. 중개 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 밑줄 한번 잡을까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 밑줄 잡고 예를 좀 하나만 들어주시면,
지금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될 만한 거 우리가 거래하잖아요. 뭐 있죠?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번 허가 대상인 계약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 작성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줄 계약서 허위 작성. 이렇게 허위 작성하면 진정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맞고 2.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 거기도 채색 한번 할까요? 명의 도용 체결한 계약. 이것도 그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자, 3번 문항을 좀 잘 보세요.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까지 밑줄 한번 잡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 이게 유효, 무효? 응? 유효, 무효? 응? 아니, 그러니까 유효냐, 무효냐를 답변해 보세요. 무효죠, 무효. 예, 무효인데, 예,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죠. 이게 소위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동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효가 중요하다는 거. 무효. 무효라는 게 뭐예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이런 피보전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키려고 하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권리. 그러면 이런 지키려고 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무효니까. 예, 무효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아요. 가처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제 권리라고 해봐야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요구할 권리, 뭐 이 정도밖에는 없는 건데 그거 갖고 가처분을 할 수는 없죠. 4. 허가구역 안에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슨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5. 허가구역 안에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이행불능임이 명백하다는 건 이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 확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또는 경매에서 누군가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도의 어떤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거나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무슨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왜냐하면 이거를 이행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5번은 우리 많이 보셨던 판례들이고 1번, 2번은 조금 생소한 그런 판례들일 테고 3번은 좀 중요한 판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도 충분히 좀 출제 가능한 그런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7번이요. 7번 문제 역시 별표하시고 개공의 결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 심신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문제 풀면서 굉장히 심신이 박약한 경험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지 않았어요? 예, 갑자기 문제 푸니까 막 멍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제 풀어나기가 심해 붙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누가 결격사유자라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법원으로부터 뭘 받으면 선고를 받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심신박약 이런 건 무슨 선고가 가능하겠어요? 피한정 후견인 선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선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결격에는 해당하지는 않고. 2번. 자, 2015년 11월 1일 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밑줄을 한 번만 잡아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밑줄 연결해서 쭉 밑줄 해주시고 이게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결격입니다. 결격인데 얼마간? 3년만 결격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4년 6개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냥 몇 년 동안만?
3년 동안만.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유예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유예기간.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년만, 집행유예 기간만, 집행유예 기간만 더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2015년 11월 1일부터 카운트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첫째 날부터 이제 따져야 되는 거니까 2018년도 10월 31일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다음날 0시, 즉 11월 1일 날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0시부터는 결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죠? 예. 자, 3번은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집행유예라는 말과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는데 집행유예는 일단 형의 선고를 받은 건가요? 네.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결격사유에 들어갑니까? 예. 얘는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왜 결격 아니에요? 예.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이후 효과가 없는 거죠. 선고유예는 이후 효과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 날짜 계산할 것도 없고 결격에 처음부터 뭐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들어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4번 공정거래법 위반에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공정거래법 위반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빨리 읽게 되니까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이걸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이므로 결격이에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예. 300만 원 넘어도 아닌 거죠? 예. 자, 5번 1년을 폐업을 한 자가 2015년 9월 1일 재등록을 하였으나 폐업 전 사유로 동년 11월 1일 날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5번 문항은 승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승계? 네, 폐업하고 재등록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몇 년을 얘가 쉰 게 중요해. 1년을 쉬었잖아요. 1년을 일단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쉬는 동안 얘 뭐 했죠? 반성했으니까 결격 3년에서 마이너스 1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년 두 번째 줄 동년 11월 1일 날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2015년도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몇 년만 카운트 해주면 돼? 2년만 카운트 해주면 되는 거 1년을 빼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정확히 언제? 2017년 11월 1일 이후부터 벗어난다 그래야 돼. 1년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 밑에 여백에다가는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벌금에서요. 결격이 아닌 경우, 벌금형이 결격 아닌 경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벌금형인데 결격이 아닌 경우. 한번 여러분이 완성해 볼까요? 첫째. 벌금형인데 분명히 결격이 아닌 거. 뭐 다른 법 위반일 때. 그렇죠? 네, 다른 법 위반일 때. 이건 액수 불문하고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요. 300만 원 미만일 때. 이 법이기는 하지만 300만 원 미만일 때 아니죠. 또요. 양벌에 의한 300만 원 넘는다 하더라도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 하나 더 정리하면 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고 가령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 결격이 아닌 거예요. 왜 결격이 아닌 거예요? 선고를 안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벌금형인데 결격이 아닐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케이스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네 가지에 피해야만 해당되지 않아야만 벌금형에서도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3번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거래가 제한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번은 틀렸거든요. 자, 어디부터 틀렸나 한번 좀 찾아볼게요. 거래가 제한되므로 라는 말은 맞지 않죠.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아요. 위험할 뿐이지. 그렇죠? 위험한 거하고 제한된다는 건 좀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함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위험하니까 수술할 수 없다. 맞아요? 그건 틀리잖아. 예, 이거 마찬가지죠. 위험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하더라도 위험 감수하고 좀 싸게 거래한다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사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준공인가를 득한 경우에 일단은 거기서 단락을 한 번만 끊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현대건설을 생각해 볼까요? 현대건설이 어디에서 바다 매립 많이 했어요? 서해안 쪽에서요. 뭐 서산, 당진 뭐 이런 쪽에 현대건설 아주 많이 했거든요. 예, 정말 뭐 지도를 바꿀 만큼 많이 했는데 그럼 그거를 매립을 다 해서 준공인가를 현대가 받았어.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 땅이죠? 현대 땅이니까 예, 그건 사기업이잖아요. 현대가 공기업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지? 사유지. 예, 그런데 얘는 무슨 인가를 받았는데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준공인가만 떨어지지 지적공부에 등록은 안 됐잖아. 이런 걸 세자로 뭐라 그래? 미등록지, 미등록이라고 하잖아요. 미등록 상태에서도 중개대상물 돼, 안 돼? 돼요. 상관없다고. 미등기, 미등록, 중요하잖아요. 거래하고 나중에 뭐 하면 돼? 등록하고 등기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소유권 넘겨줄 때 거래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 3.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안 따지죠 우리가. 우리는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이 미등기면 뭐라고 알려주면 돼. 이거 미등기야. 무허가면 이 무허가야 라고 알려주고 거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하고 상관없죠. 4. 미채굴 광물이나 무주의 토지. 미채굴 광물은 이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뭐 땅속에 뭐 가령 뭐 금이 있다. 이런 거 누구 거냐면 나라 거죠. 민법 규정에서 광물은 다 국가 겁니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 무주의 토지는 그러니까 주인 없는 토지 이런 뜻이. 이것도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국가 겁니다. 그 우주에서 날라온 광물은 누구 거예요? 그건 무주예요. 무주. 주인이 없다고. 그러면 무주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은 사람을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선점자라고 그래. 선점. 먼저 주운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주동사는 선점자. 무주동사는 선점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몇 해 전에 그 운석 떨어졌을 때 그거 막 주우러 많이 갔잖아요. 죽기만 하면 로또 좀 막 그런 게. 저희 형도 그거 주우러 갔다 왔는데 한 20일 넘게. 그래서 새카만 돌은 많이 주워 갖고 왔는데 제가 명절 때 내려가서 다 버렸어요. 몇 해 전에. 근데 그게 운석은 자석 있잖아요. 자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붙는데요. 근데 하나도 안 붙어. 형이 주워온 돌이.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새카만 돌은 다 주워왔더라고. 20일 동안. 그건 주우러 다닌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자, 5번. 공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공유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우리 의미로 쓰는데 이 공유가 있고요. 이 공유가 있어요.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이 공유하고 이 공유는 좀 다른 공유예요. 이거는 어떤 공유냐면 지자체 소유를 이 공유라고 하고 이 공유는요. 공동 소유를 공유라고 할 때 이제 요 공유를 쓰고 그러죠. 그래서 요게 공유라고 할 때 그 여기 5번 문항처럼 한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한자가 나오면 요것처럼 가로 처리해 줍니다. 한글 주고 밑에 이제 옆에다가 가로 줄 거니까 한자를 뭐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라고 하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라고 해요. 예, 그러면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재산이죠? 행정재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과하고 달리 용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용도가 없어. 그럼 처분해도 되나요? 예. 근데 처분할 건데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공매로 처분을 해야 돼요. 공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나 공매 처분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죠.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고요. 거기 수의계약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공매를 했는데 몇 번 이상 유찰됐을 때 2회 이상 유찰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중요하고 근데 요게 공매 유찰 횟수가 2회가 있고 3회가 있잖아요. 근데 3회가 뭐냐면 3회가 언제 또 쓰이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서 몇 번? 3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 뭐를 면제?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여기서는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만나서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계약 관계니까 우리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5번 문항에 일반 재산 있잖아요. 일반 재산.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일반 재산 채색. 일반 재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용도가 없는 거. 용도가 있다가 폐기됐거나 처음부터 용도가 없거나 뭐 이런 걸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용도 있는 거는 그럼 행정재산이고요. 강동구청 청사 이런 건 무슨 재산? 행정재산. 여기 토성 있잖아요. 몽천토성은 그건 행정재산, 문화재 전부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자, 9번 개공가백에 고용된 중개보조원 을은 업무를 하던 중에 매도 의뢰인 병에게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밑줄 한 번만 잡겠습니다. 이게 뭐에 들어가나요?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금지행위. 몇 년 몇 천? 1년 1천.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들어가니까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병에게 손해까지 입혔대요. 손해 입혔으니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겠네요.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의뢰 업무상 행위는 개공갑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뭐 그렇죠. 개공갑은 의뢰 행위로 인한 뭐를 지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 밑줄 하시고요. 책임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로는 뭐 손해배상, 형사로는 양벌로 같이 벌금 받는 거, 그다음에 행정상 책임은 뭐 우리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같은 거 당하겠죠. 여기는 금지행위 했으니까 개공이 상대적 취소 이런 거 받을 수 있겠네, 그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번 손해를 입은 의뢰인 병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손해를 입었다. 얘는 채권이 생겼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졌으니까 얘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갑을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갑과 을은 개공과 중개보조원 관계인데 얘네는 무슨 관계? 연대 책임 관계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 또는 연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건 연대 채무자이니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선택한다는 건 어느 한쪽을 이제 선택해서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 거짓 행위가 중개사법 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갑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 줄 갑에서부터 취소될 수 있다까지 쭉 전체 채색해 주시고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맞는 표현인데 왜 맞죠? 그러니까 왜 상취이죠? 얘가 금지행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 이거 업무상 행위니까 누구의 행위로? 개공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마치 누가 금지행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공이 갑이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갑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아. 왜 맞아? 상취면 업무 정지도 가능한 거고 등록 취소도 가능하고 그렇죠? 4. 을이 금지 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단 을은 금지 행위를 했으니까 징역 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몇 년 몇 천? 1년 1천.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1년 1천의 행위를 한 거니까. 근데 갑도 개공도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여기 함정 걸렸네요. 뭐 함정이야? 징역형이 대상이 되진 않죠. 해당 죄에 규정된 벌금형만 받을 뿐이지 징역형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4번 틀렸고. 5. 을에 대하여 주의감독상 의무를 다한 경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고요. 주의감독상 의무를 다했대. 이게 면책이 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책? 벌금형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사에는 면책이 있고 없고 있고 형사에 면책이 있어. 면책 사유가 뭐냐면 지금 채색한 거. 뭐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주의감독상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지는 않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아. 면책이 된다고.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민사로는 면책이 있고 없고? 없고. 민사에서는 왜 면책이 없고? 여기는 무과실책임이니까 면책이 없는 거죠. 행정상도 당연히 면책 없고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면책이 되는 게 중요한 거네. 뭐만 면책이 돼? 형사에서만. 지금 우리 채색하신 대로 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주의감독상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된다. 라는 거. 10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 개공은 5개 건물을 설치할 때 그 간판에는 등록증에 기재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포인트 되는 단어 한번 좀 찾아볼까요? 1번 문항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 간판과 성명 표기지 뭐. 그렇죠? 간판과 성명 표기. 간판에 뭐를 표기해야 돼? 성명을 표기해야 되니까. 2.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사무소 명칭이라고 하면 뭘 써야 돼? 문자를 써야지 뭐. 다시요. 사무소 명칭에는 뭘 써야 돼? 문자. 뭐를 써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자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5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자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니 100만 원 과태료를 받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 중에 하나 써도 되는 거니까. 3번 개공의 성명의 크기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의 성명 크기에다 밑줄 하시고 이거 어디다가 표기하죠? 간판에 표기하잖아요. 그 간판에 표기하는 성명의 크기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이다 아니면 7에서 30mm이다. 인식할 수 있는 거. 근데 7에서 30mm라고 하면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건 인장 사이즈야. 인장 사이즈. 인장이 7에서 30mm가 해가지고 손톱만한 건데 그렇게 표기하면 누가 보이겠어요? 그거 좀 조심하실 거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좀 크게 아니면 작게? 크게 하라는 거죠. 크게 해야 인식이 가능할 테니까요. 4. 법인의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 표기하는 거 맞아요? 그럼 법인의 간판이니까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각각 표기합니다. 4번 문항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법인은 2가지 종류의 간판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간판. 주사무소 간판, 분사무소 간판이 있는데 주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대표.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각각 표기하면 되겠죠. 5. 개공이 아닌 자. 이 주어 나오면 형벌 있죠? 몇 년 몇 천? 1년 1천에 형벌이 있습니다. 개공 아닌 자. 자, 11번 문제.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집안인 토지에도 미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산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다 이거죠. 이걸 아까 우리 뭐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뭐라 그랬어요? 뭐하고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자, 그럼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그죠? 별개의 뭐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인목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인목도 그런 거죠. 인목도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독립이 됐다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독립했어? 토지로부터. 그런데 저당권이 어디 잡혔어 지금? 인목에 잡혔잖아요. 저당권이 인목에 잡혔으니까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 토지에. 그럼 이거 문제를 거꾸로 줄 수도 있어요. 자, 거꾸로 한번 줘볼게요. 어디에 저당이 잡혔어? 토지에. 그러면 인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고요. 명인반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도 안 미쳐. 왜 안 미쳐? 독립된 물건이 있는 거니까 그건 절대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목에만 저당이 잡혔다. 그럼 어디에만? 그러면 인목에만 미치는 거죠. 1번 틀렸네요. 예. 2번. 인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그런다 그랬죠. 독자적인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예. 인목에 따로 저당권 잡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3. 인목 등기 시에 수종의 제한이 없고 수종의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종류의 제한, 종류의 제한. 비싼 나무, 싼 나무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죠. 일필치 토지의 일부에만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인목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꼭 인목이 토지 전부의 생육 중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부의 생육 중에 있어도 상관은 없나요? 그럼요. 그러면 일부의 생육 중에 있다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볼게요. 토지 일부에다 밑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일부의 생육 중에 있는 거를 특정을 뭘로 하겠습니까? 특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등기해줘 뭐 이런 거. 등기할 때. 도면. 도면. 무조건 도면 첨부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요. 일부의 생육 중에 있다 이거를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첨부하면 되겠죠. 4. 인목의 매매계약은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거민 대상이 아니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의 신고 대상물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인목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밑에 여백에다가 인목. 이거는 뭐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냐면 명인 방법 있는 수목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집단도 마찬가지고 자 얘가 일단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 네.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거민의 대상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거민의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신고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하겠죠.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민 대상과 신고의 대상은 같아야 돼. 그러면 신고 대상물은 뭐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신고 대상물이 뭐 있어? 세 개. 그 매매는 이제 계약이고 물건을 얘기하잖아. 토지, 건축물, 지위 이렇게 세 개. 토지, 건축물, 지위 그것만 거민 대상이기도 하고 신고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에만 들어가고 중개 대상물에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인목은. 그러니까 뭐 검열을 받거나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5번 인목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이었다가 그러니까 동일했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지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인목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인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능하죠. 예. 자, 12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11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꼭 시험 보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문제고 맞추신 분도 다시 보시고 틀리신 분은 더더군다나 보셔야 되겠죠. 일단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니까 1번 서식인데 출제 확률은 주거용이 가장 유력하고
옳은 것 찾으랍니다. 1번. 세부 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칸이 좁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글씨로 기재해야 하고 별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주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아주 작은 글씨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를 붙여야 돼? 무조건 별지. 예, 무조건 별지. 부족해? 별지. 부족하다 그럼 별지 붙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 확인 설명서에다가는 별지 참조 이렇게 해놓고 별지에다가 뭐 적고 싶은 거 다 적어줘야 되겠죠. 부족하면 안 돼요. 2번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임대은행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개공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는다라고 했는데 2번이 기본적인 취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안 될 말이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말? 기본 확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럼 그걸 뭘로 해야 돼? 세부 확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일조 소음 진동 뭐 이런 걸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불응 여부 같은 거를 적는 그런 난이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난입니다. 그 2번 문항은 따옴표된 부분이죠. 첫 줄에 그거 채색 한번 따옴표 전체 채색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불응 여부 적는다에도 채색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난에는 뭘 적어? 불응 여부. 불응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적는다 이거죠. 원래 우리가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불응하면 뭐 하고 뭐 해야 돼?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는데 그 기재가 여기다가 기재한다 이 말이죠. 3번. 실제 권리 관계. 이 실제 권리 관계는 이제 등기되지 않은 뭐 이런 말 그대로 실제 권리 관계 같은 걸 적을 건데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임대차 계약은 주로 이제 등기가 안 되니까 대개는 그런 거 월 단위 차임의 계약 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과 실채권액 등을 확인하여 적고 그 밖에 경매,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적는다라고 했는데 3번도 함정 하나 걸렸어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적어주면 되고요. 뭐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채권액까지 확인하여 적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을 적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뭐 이런 집이 하나 있는데 뭐 3층짜리 집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가구야. 그러면 이 임차인한테는 이 다가구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1번 근저당권이 얘한테 뭐니까? 선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기존 임차권 이런 것들도 다 얘한테는 다 뭐야? 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얘한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 권리 관계에다가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뭐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채권에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잡히고 다른 호수에 사는 사람의 임대보증은 얼마인데 너가 지금 얼마 주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경매 넘어가면 너가 뭐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위험해.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고 의뢰인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거. 그래도 뭐 싼 가격이니까 저는 들어갈래요.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려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3. 대상 물건 표시사항 중 건축물의 방향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적는다.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뭘 기준하는 거 맞아요? 주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만약에 이게 주택이 아니었으면요. 출입구를 기준할 건데 주택이니까 뭘 기준해? 주실을 기준하는 게 맞습니다. 5번.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 내역은 거래 금액 중개보수 요일과 같이 적는다라고 했는데
5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틀렸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함정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서면이 확인설명서란 말이에요.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쓰는 거니까 무슨 금액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라는 건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뭔 금액이라고 해야 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을 줘야 돼.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적을 때도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